자, 이어서 가죠. 이번에는 246쪽에 보시면 양도 행위로 보는 거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부분은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취득세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양쪽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증여는요, 원래 증여는 대가 없이 부동산 등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증여죠. 증여는 증여자 주는 사람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그래서 일반 증여가 있고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부담부 증여. 그럼 먼저 일반적인 증여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담부 증여로 가죠. 먼저 증여 볼까요? 자, 일반적인 증여, 조건이 없는 일반 증여를 보면 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증여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받는 사람을 우리는 수증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증여는요, 민법에서 계약입니다. 그죠? 줄 사람의 의사표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받을 사람이 받겠다는 의사가 합치가 돼야 이루어지는 게 증여다. 그래서 우리는 증여는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증여자는요, 이와 같은 상가 부동산 10억짜리를 얘한테 증여합니다. 조건 없죠. 내가 10억짜리를 너한테 줄 테니까 받을래. 여기서는 받겠다. 이게 증여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증여자는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죠. 증여자는 주는 사람이니까 세금에 관계 없어요. 예. 그런데 받는 사람, 요 사람은 자, 수증자는 이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뭐예요? 취득이에요. 취득세 내야 되고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는 건 증여세. 그래서 취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증여세 부분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분은 많이 물어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취득세 부분은 시험 범위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수증자는 상가 부동산 10억에 대해서 증여받았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는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로 했을 때는 취득세가 1000분의 35, 다시 말하면 3.5%의 취득세가 부과되겠죠. 전체 10억에 대해서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에 대한 취득세 1000분의 35, 3.5의 취득세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되죠. 그런데 그럼 증여세는 무상으로 대가 없이 받은 게 증여예요. 그렇다면 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죠. 바로 세율까지는 우리가 기억할 건 아니지만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 같은 경우는 20% 곱하고 누진세 1000만 원 빼요. 또 10억 이하일 때는 30%죠. 10%, 20%, 30%, 40%, 50%까지 세율이 있는데 우리 증여세는 세율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만 여기서 하나 하신 김에 공부할 때 보세요. 자, 증여자가 아버지고 받는 사람이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시험하고는 조금 멀어요. 부모, 자식 간의 증여는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부과하지 않죠. 부모, 자식이다. 그럼 자녀가 뭐 받았어요? 증여받았다. 그러면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받았을 때 10억에서 얼마를 빼요? 5천만 원을 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죠. 자녀의 경우는 10억에서 5천만 원을 빼고 그리고 얼마? 9억 5천만 원이에요. 9억 5천만 원에
여기에 30% 곱하고 6천만 원을 빼면 그게 바로 증여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증여재산에서 5천만 원 빼죠. 이런 부분. 또 만약에 여기서 자, 증여자가 남편이고 받는 사람이 누구? 부인이다. 부부간의 증여는요. 자, 배우자끼리 증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증여세 계산은 10억에서 10년 동안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6억까지 증여세 부과하지 않지요. 그러면 요거 빼면 얼마예요? 4억입니다. 그죠? 4억이니까 5억 이하니까 요거는 20% 곱해서 여기서 1천만 원을 누진공제 빼면 바로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걸 일반적인 증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자는 세금 부담이 없다 이거죠.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는 증여세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우리는 취득세, 증여받았으면 10억에 대해서 전체 증여세 부과가 된다 이거죠. 취득세는 그대로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가 뭐냐? 자, 조건이 이거죠. 주는 사람을 우리는 증여자 그랬고 이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을 수증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증여하겠다 받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자, 상가 부동산 10억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가 4억이 있다. 이 채무, 여기 채무는 이 건물의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전세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임대차 보증금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했거나 개인 간에 돈 빌려왔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된 채무가 있을 수 있죠. 이 채무를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인수하는 그런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이거죠.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변제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교재해 보실래요? 246쪽에 양가로 2번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라고 한다. 그죠?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자, 그럼 이랬을 때 보자 이거죠. 그럼 누구는 자, 수증자는 이 부동산 받았으니까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하고 증여세 내는데 취득세도 달라요. 전체 10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게 아니라 여기 보실래요? 이 요 채무 인수하는 건 수증자 입장에서는 지금 변제를 하나 나중에 변제 하나 갚을 거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당연히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죠.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는 요 금액에 따라 틀려요. 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 부분 얼마 4억에 대한 취득세와 채무 이외 부분 6억에 대한 취득세가 다르다. 4억은 뭘로 보느냐? 요것은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을 거나 갚을 거기 때문에 요것은 1000분의 얼마 상가니까 40. 다시 말하면 뭘로?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1000분의 35 이건 뭘로? 증여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겠다. 그래서 똑같은 상가부동산 10억을 취득했어도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를 하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고 취득세 부과한다.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은 여기를 물어보고, 다음 증여세는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부모 자식 간의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 10억 중에서 얘는 요 4억을 갚을 거니까 4억을 빼요. 왜? 증여가 아니니까. 그럼 채무 부분 4억은 매매니까 빼고 증여는 얼마냐? 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이것도 이거랑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부모 자식 간에 만약에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이때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자녀는 6억을 증여인데 여기서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을 빼요. 그러면 얼마? 5억 5천만 원이죠. 5억 5천만 원에 몇 프로냐? 30%를 곱하고 10억 이하는 30%에서 6천만 원을 빼면 그것이 증여세가 되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주는 사람이 남편이고 받는 사람이 부인이다. 부부 간의 부담부 증여, 다시 말하면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6억에서 부부 간의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증여세 부분은 신경을 안 쓰더라도 요 취득세 요 부분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시험에서는 부담부 증여하면 취득세는 채무 부분은 뭐다?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증여자는요, 부동산 10억짜리를 증여했으니까 부동산이 없어졌고 채무도 여기서 대신 갚겠다 그랬으니까 안 갚아도 되죠. 이 얘기는 증여자는 부동산 10억으로 채무를 보였다, 변제 갚은 걸로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채무 부분이에요. 채무 부분이 얼마죠? 4억이죠. 이 4억을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 증여자는 이거에 대한 취득가격 계산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거죠. 부담부 증여 그러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뭐다? 증여가 아니라 양도한 걸로 본다. 부담부 증여는 원래는 증여를 냈지만 전체가 다 증여가 아니라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수증자 받는 사람은 채무 부분은 뭐하고 빼고 나머지만 증여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번 보실래요? 246쪽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걸로 보고, 따라서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2번. 그럼 채무 이외의 재산은 뭐냐? 증여가액 중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본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증여를 했지만 증여 행위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채무 부분은 별도로 양도 행위로 보겠다. 요거하고 여기서 잠깐, 여기서 증여자가 받는 사람이 부모 자식이거나 부부간에 관련된 채무는 요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만 인정하는 거지 개인 간에 관련된 채무 등은 인정해 줄 수
없다. 국가 등에 의해서 입증이 돼서 갚아야 될 채무라고 채무로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개인 간의 채무라면 인정받을 수 없다. 참고로 우리는 1번하고 2번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담부 증여 보셨고 그 외에 247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 기타 양도 행위 그랬죠. 기타 양도 행위 거기 1번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매매 계약이 계약 해제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병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또 다른 양도로 본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했다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소유권 매매 없었던 걸로 하고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오는 것도 또 다른 양도 행위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거 또 저 밑에 가서 5번에 보시면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단순히 분할 등기를 하면서 공유 지분이 변경이 됐다면 그 부분도 뭘로 본다? 양도. 지분 변동이 없이 분할했다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소유 건물은 1층과 2층, 3층의 재산 가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층별로 분할했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가 증가한 자가 있으면 감소한 자 지분 변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양도 행위로 본다. 요거 하고요. 이제 247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거. 양도 행위로 보지 않으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겠죠. 그 첫 번째가 247조 1번 환지 처분이 있어요. 환지 처분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끝나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토지를 건네주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고 받는 행위를 환지 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지 처분은 사업이 종료되면 누가 사업 시행자가 당초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거, 이건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시행자 입장에서. 또 보류지 충당 그랬어요. 보류지 충당. 보류지로 메꿨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요거는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당초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환지받을 때 종전 공사 비용만큼을 토지로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면 환지받을 토지 중에 일부를 떼어서 공사비로 주거나 또는 공공용지로 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라도 이건 사고 파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그런 토지, 변경돼서 새로운 토지로 되돌려주는 행위, 공사비 등으로 또는 공공용지로 메꾸는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거 하고요. 다음 여러분 248쪽 2번에 보시면 토지의 지적 경계선이죠. 지적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법률에 따라 교환하거나 또는 분합하는 경우는 이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 지적 경계선 변경으로 인해서 교환 분합한다는 얘기는 여기 보실래요? 이와 같은 농사 짓는 농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농지가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경계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갑의 소유 농지고 요건 을 소유 농지예요. 그럼 농사 짓는데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저녁에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합의하는 거지. 뭐라고? 꾸불꾸불 되어 있으니까 농사 짓는데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씩 양보해서 경계선을 똑바로 해서 상품 가치도 높이고 농사 짓는데 편하게 하자. 그래서 합의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새롭게 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경계가 꾸불꾸불 되어 있던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요만큼의 토지는 원래 갑소유 동지인데 요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주고 요거는 원래 을 소유 동지인데 갑한테 소유권 이전한다면 이 교환하는 목적이 뭡니까?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교환 분합하는 거기 때문에 매매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다만 무한정이 아니죠. 그래서 예외로 시행령에 법령이 정하는 면적, 즉 여기서 요 면적이 전체 면적이 몇 프로, 당초 면적의 20% 이내일 때에 대해서만 양도로 보지 않는 거고 면적이 클 때는 그때는 양도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1번 248쪽에 양가로 2번의 1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구청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의 교환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때 여러분 보충학습에 보시면 2번 보세요. 2번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하기 전 토지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한다면 그건 양도행위로 보지만 초과하지 않는다. 20% 이내일 때라면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토지의 경계선을 변경하는 경우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49조 3번 이번에는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계약이죠. 양도담보 계약을 뭐하고 체결을 하고 뭐합니까? 소유권 뭐하는 거? 이전하는 거.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양도로 보지 않느냐? 핵심은 담보죠. 담보 계약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교재 249조 자, 채무자가 돈을 빌려오면서 채권자가 못 믿으니까 채무자가 돈을 빌려오면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계약 체결해요. 뭐라고? 내가 갚을 때까지 이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만기에 가서 내가 다 부하면 약속대로 변제를 하면 담보 물건을 내가 다시 되찾아오겠다. 그리고 만약에 만기에 가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이 담보 물건으로 대신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이때는 이와 같은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전 확정신고서 첨부해서 세무서에 봐라 신고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내가 내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담보로 맡기고 내가 돈을 빌려오면 여러분 앞으로 부동산 등기되고 돈이 지출돼서 나한테 오면 누가 보더라도 매매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매매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담보로 맡기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지 돈 빌려오는 거지 매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보시면 밑에 양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명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라 이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1번 박스 안에 우리는 당사자 간에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만 담보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더라도 매매가 아니니까 종전 채무자가 소유자인 채무자가 종전대로 보한다. 사용 수익한다.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원금, 이자, 지급, 기일, 변제 방법. 그래서 구체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을 때 이걸로 메꾸겠다. 이런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을 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249조 개념 한번 읽고 가죠.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목적물로 우선 변제받게 되며,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목적물을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되돌려주는 행위, 이것이 양도담보다. 그래서 그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이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갖추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거 확인해서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박스 밑에 2번이에요. 여기 보실래요? 자, 이렇게 양도담보 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할 때는 갚을지 못 갚을지 만기 가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넘겨줄 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서 만기에 채무 뭐예요? 불이행, 채무를 못 갚았다 이거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 이 부동산을 변제에 뭐했다? 충당, 메꿨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또는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렇게도 할 수 있죠. 본등기가 실행됐다, 이 얘기는 양도담보 사실을 말소하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만기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도 있다. 처분하는 걸 우리는 환가 처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때는 비로소 뭘로 본다? 양도 행위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담보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해 줄 때는 변제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단 양도가 아니지만 만기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됐다, 그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박스 2번 보세요. 박스 밑에 2번, 양도담보 계약 체결 위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변제에 충당할 때는 이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면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만기에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됐다, 그때는 양도. 다음 4번, 공유물 분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자기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재분할한다면 지분 변동이 없으니까 그건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게 또 하나 있죠.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만 이혼하고 나서 나눠 갖는 행위는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이죠. 재산 분할은 공유물 분할로 보는 겁니다. 자기 재산 자기가 가져가고 주는 행위는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물 분할하면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히 소유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로 보지 않는다. 2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 839조에 따라서, 즉 이혼함으로 인하여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 보실래요?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 그래서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해 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 원인, 다시 말하면 이 남편의 남자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부인 앞으로 이혼하면서 소유권 이전해 줄 때 등기 신청서에 뭐라고 적었느냐? 등기 원인을 위자료 지급, 이렇게 적었다, 갑은. 그런데 을은
똑같은 아파트를 이혼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해 줄 때 등기 신청서에 뭐라고 적어놓냐? 등기 원인을 재산 분할이라고 기재를 했다. 이랬을 때 세금 부담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즉 갑이라는 사람은 위자료를 줬으니까 아까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배물, 변제, 양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만약에 을 같은 경우는 재산 분할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이건 공유물 분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법률에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위자료를 줬다 그러면 배물변제니까 양도로 보고 과세하고, 재산 분할로 줬다 그러면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거지 주는 사람이 파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요때 여자 입장에서는 위자료로 받았으면 이건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뭐 취득세, 아파트면 예를 들어 가격에 따라 취득세 부과하겠죠. 또 그런데 여기 재산 분할로 해서 이 아파트를 여자가 소유권 넘겨받았다면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취득세 특례세율로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취득세는 이때 2%만 과세하는 거죠. 표준세율에 2% 빼고죠. 그래서 특례세율은 어떤 세율이냐? 취득세 기본세율이 있으면 취득세 표준세율 기본세율에서 1000분의 20, 2% 빼고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기재하느냐에 따라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은 또 취득세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는 거고,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자기 앞으로 등기하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세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에 시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 줄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을 할 때 뭐라고 적어라? 재산 분할이라고 적어야 양도로 보지 않고 그래야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세청 발간 책자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준 건 사고 파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자료 주는 건 배물 변제 양도 행위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재산 분할로 기재를 했다면 그건 자기가 각각 나눠 갖는 공유물 분할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요거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249쪽에 양가로 5번 소유권 환원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뭡니까?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이전됐다가 다시 되돌아왔을 때 양도로 보지 않는 건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이 해지돼서 소유권을 환원, 되돌아오는 건 양도로 보지 않고, 또 하나는 매매 원인 무효 소송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다시 되돌아오는 건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소유권 환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 소유권이 뭐할 때 환원됐을 때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선원됐을 때 환원됐을 때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법원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원의 판결이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거나 아니면 매매 원인 무효죠. 무효 소송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고, 6번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거 그러면 250쪽에 보시면 맨 위에 2번 요 정도 보시죠. 2번 자기 소유 재산을 제3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이 담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실래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근데 은행에서 나보고 담보를 요구합니다. 근데 제가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많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지. 뭐라고? 내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갚을 때까지만 5년이면 5년 동안만 당신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내가 매달 얼마를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여러분 대출받는 게 아니라 타인의 대출받는데 여러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이걸 우리는 물상담보, 물상보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만기에 가서 내가 채무를 못 갚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동산이 독초가 다 안 되면 경매물건으로 경매 처분되겠죠. 이때 부동산 소유자인 여러분은 원래 경매에 참여할 수 없지만 물상보증인은 돼요. 왜? 여러분이 주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채무자는 저죠. 남의 대출 받는데 담보로 제공해서 자기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오면 부동산 소유자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낙찰받았어도 이건 양도로 보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매에서 경락받았다. 우리 아까 경매 처분도 양도로 보거든요. 그러나 자기 부동산 자기가 경락받았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다만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왜? 말소된 등기를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자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죠. 그 정도만 보시고 또 하나 밑에 6번에 보시면 6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부동산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면 허가받고 거래를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하고 먼저 대금 결제가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건 거래로 보지 않겠다.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미 돈은 오고 가고 주고받았을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 결제 끝났어도 그건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양도행위와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이건 시험에서 한 경련제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비중이 높아요. 그럼 하나만 더 보죠. 250쪽에 보시면 4번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그랬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자 보실래요? 아버지가 누구한테?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주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대금을 보였어요. 지급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매매를 했다. 이런 경우 그죠? 또는 남편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주고 부인이 대금을 지급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매매 거래는 기본이 뭘로 가느냐? 증여로 추정을 하죠. 증여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기본이 증여세 부과하겠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 얼마에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매매 차익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뭐예요? 전체 재산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증여를 빼고 공제금액 빼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부과하니까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크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매매 형식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세법은 기본이 뭘로 가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부모 자식 간의 이와 같은 거래가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뭘로? 양도행위로. 증여가 아니라 양도행위로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거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매, 두 번째 공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부인이나 또는 누가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아서 취득했다면 당사자 간에 거래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매,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행위로 인정해 주겠다. 또는 법원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아들이 채무가 많아서 파산선고 받았다. 파산선고 받은 사람의 재산은 법원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배우자나 또는 아들이 어디 법원을 통해서 취득했다면 그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하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면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동등가치로 교환했다면 쌍방이 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양도행위로 봅니다. 이 외에도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처분했고 공교롭게 아들이 아버지가 처분한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매매로 취득했다면 이건 정상적인 양도로 보는 거지 증여로 보지 않겠다.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법률에 명백하게 자금 출처 등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됐고 그런 걸로 인정이 된다. 그런 경우는 예외로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양도는 기본이 뭘로 간다? 증여로 추정한다. 확인해 볼까요? 1번 250조 양가로 1번 증여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 재산가액을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을 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입증하라. 뭘로 입증해야 되느냐? 세법에는 이러이러한 거래가 부모 자식 간에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죠. 그래서 밑에 양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는 양도로 본다. 1번 법원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다. 인정해주고 두 번째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세 번째 세금 등을 안 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절차로 취득했거나 또는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졌거나 오른쪽 5번에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면 밑에 1번 권리의 행사나 이전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했다. 얘기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부동산은 권리 이전할 때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 등기 대상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서 등기했다면 이건 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인정해 주겠다. 그 외에 아버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들이 고유재산 소유하고 있던 아들의 고유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고 그 대가를 받고 그 자금을 아버지한테 입금하고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한테 이전함으로써 자금 출처가 명백하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그렇다면 그렇게 입증이 되면 그런 경우는 양도 행위로 봅니다. 그런 단서 없을 때는 기본이보다 증여로 추정을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 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번 시간 보죠.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양도 행위로 보는 건 대금을 일시에 받던 분할해서 받던 금전으로 받죠. 공매 처분돼서 공매대금이나 경매로 경락대금 받죠. 금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양도예요. 또 교환은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는 쌍방이 다 취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부과되고 법률에 따라 부과되어 수용되면 보상금 대가 받으니까 대가 유상 이전 양도고 현물 출자하는 투자자는 법인에 투자를 하고 대가를 뭘로 받아요? 주식으로 받는다. 이것도 대가 받았으니까
양도행위로 보죠. 그런데 요 두 가지는 필수로 기억하셔야 돼요. 대물변제, 갚아야 될 채무나 이혼하면서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대신 갚거나 소유권 이전한 것은 대물변제, 양도행위로 보고 과세한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대물변제, 양도다. 요거 또 하나, 우리 부담부증여는 조건부증여죠. 조건부증여. 그래서 이때는 무슨 부분? 부담부증여는 원래 증여를 했지만 다 증여가 아니라, 전체가 다 증여가 아니라 그 중에 채무 부분만큼은 증여자가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부과,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세 과세하는 건 증여세 부분이니까. 그래서 부담부증여는 증여인데 뭘 증여를 물어봐. 부담부증여는 원래 뭐를 했지만, 증여를 했지만 채무를 떠안는 조건이기 때문에 채무 부분은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본다. 이 부분만 반복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거, 환지처분,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사업 시행자가 당초 소유자에게 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되돌려주는 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환지받을 토지 중에 일부를 공사비나 공공용지로 메꿨다. 이걸 보류지 충당, 이것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 지적 경계선 변경,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불합리하게 돼 있던 토지의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건 매매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전체 면적이, 교환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 이내일 때만 양도로 보지 않고 20%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양도 행위로 보는 거죠. 다음, 공유물 분할하면 뭐예요? 공동소유 물건을 자기 지분대로 분할하는 건 지분 변동이 없으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공유물 분할과 같은 성격이 바로 뭐냐? 재산 분할이죠.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도가 아니고 받는 사람은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었죠.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건 양도소득세 과세하지만 재산 분할 요건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대의 개념이죠. 그리고 여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는 기본이 뭐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이라도 공매나 경매, 파산, 선고,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거나 부동산을 서로 뭐했어요? 교환. 그 외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뜻을 이해하시고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세법은 기본 과정에서 정리를 한 번, 또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서 2번 하면은 정리가 딱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억할 정도만 읽어주시면 충분히 시험에 10개에서 13개는 맞을 수 있다. 시험에서 항상 어렵게 출제가 돼서 하더라도 16문항 중에서 13개, 10개에서 13개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 정도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또 지금은 예를 들어서 5월달, 6월달 이전까지는요. 심적으로 불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세법이나 공시법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하반기에 가서는 정리하고 불안하니까 집중력이 안 돼요. 대다수 공부하는 분들이 상반기 9월, 7월, 8월 전에는 나머지 과목 딱 정리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공시세법을 정리하지 완벽하게 다른 거 해놓고 공시세법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야.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아니 8월달, 9월달, 10월달에 가면 불안하다니까. 불안한데 공시법, 세법이 눈에 들어오냐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령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또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덜 불안할 때 한 번 정도는
체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 과정할 때도 심화 과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쭉 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갔으면 그 다음에는 반복. 그래서 암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숫자는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숫자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법을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오랫동안 기억이 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양도행위,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고생하셨습니다.